예, 성북구는 이제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공동체 구현 원리인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정책의 중심에 오늘의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토론이 되도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성북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날이 궂은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보통 행사보다는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마음을 잡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자치구 수준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들 패널들 모시고 토론회를 조직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흔쾌히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주제가 다소 낯설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그동안 해오던 많은 일들을 아마 응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 또 우리 여기 오신 훌륭하신 활동가분들 함께 문제의식을 막 공유하고 이후에 많은 토론을 저희들끼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간 내주신 우리 특히 김병준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오늘 발제자 선생님들 그리고 토론자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마이뉴스에 오늘 또 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웃으시면 중계가 잘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끝까지 앉아 계시면 온라인상에도 뵐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오연혜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오늘 좋은 자리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 이후에 많은 토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공식 행사를 마치고요. 예, 바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장안의 화제인데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분들이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을 모시겠습니다.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내신 김병준 국민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토론 좌장님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모두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같이 올라가시죠.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토론 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준입니다.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세미나 오늘 이 토론회 마을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참 큰 것만 이야기하는데 정말 민주주의는 정말 마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 그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가 밑에 내려가서 발표를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선 오늘 발표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조대엽 교수님이십니다. 고려대학에서 노동대학원장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성북구와 관련해서 아마 여러 가지 그 글도 쓰시고 책도 쓰시고 아주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김의영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소장을 하시고 지금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굉장히 그 재미있는 일 같은데 마을극장, 그 성미산 마을극장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극장을 대표하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이 우리 마을에서 논다.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라는 이 재미있는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을 쓰시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그 이런 토론회에서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꽃동네 대학교의 이태수 교수님. 예. 지금 오고 계시는. 지방이라서요. 예. 그 다음에 토론자가 네 분이 또 계십니다. 먼저 그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대표님은 제가 뭐 자세히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심사 경영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안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의견들 많이 주고 계시죠. 그다음에 희망제작소의 이원재 소장, 한겨레 신문에 계셨고, 그다음에 또 삼성경제연구소에도 계시다가 희망제작소에 오신 지가 좀 됐죠, 이제. 그다음에 나눔과 미래의 남철관 국장님, 성북 마을 만들기 지금 하고 계시네요.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홍기빈 연구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네 분, 이태수 교수님 아직 안 오셨네요, 그죠? 예,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래도 순서가 어쨌든 네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우리가 밑에 내려가서 그 발표를 듣고 나중에 올라와서 다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조대엽 교수님만 남으시고 우린 내려가겠습니다. 예. 먼저 마을민주주의 추진계획 한재현 마을 담당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마을 담당관 한재현 과장입니다. 복잡한 말씀은 안 드리고요.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뒤에 좋은 분들의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마을민주주의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1일자로 마을 담당관이 신설되면서 마을민주주의가 마을 담당관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민주주의는 마을하고 민주주의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마을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마을살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기존의 도시의 그 개인과 이익 위주의 그 틀을 깨고 이익 간의 관계를 복원하면서 마을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두 개가 엮어져서 마을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마을 민주주의의 마을의 정의를 먼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민주주의 시대의 마을은 주민 자신이 느끼는 생활상의 아쉬움과 절실한 문제들, 예를 들면 보육이라든가 교육, 노후,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에 안전 먹거리 등 이런 것들의 절실한 필요들을 이웃과 함께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 맺어지는 이웃 간의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마을복지센터와 함께 현장 중심, 주민 중심의 마을 민주주의의 거대한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날 저희 청장님께서 이걸 기자 설명회를 하면서 더욱더 확고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고 다양한 분들의 조언과 또 의견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마을민주주의의 그 시범동을 2개 동 기름 1동하고 월곡 2동을 선정하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개 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을민주주의 핵심 사업인 마을계획은 주민참여예산과 통합하여 1년 주기로 마을자원조사, 마을계획, 마을총회, 구회 승인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을민주주의 최고 수준으로 구현되는 하나의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번 정도는 이 시점에 왜 마을민주주의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인구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고령화가 지속되고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서 복지가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성이라든가 일상의 생활 문제를 풀어나가는 새로운 해결 방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나 지역에서는 도시 재개발, 재건축, 느타한 과정에서 상호부자 연대의식이 붕괴됨으로써 취약해진 사회보건력이 더욱더 생활 양극화를 지금 악화시키고 있고 일자리 문제라든가 교육, 주거 문제, 노후, 의료 등 각종 삶의 불안이 지금 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름으로 이에 따른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된 상황에서 이제는 일상의 모든 문제를 공공의 복지 전달 서비스로 전달 체계로 의존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제 동네에 아이를 키우는 그런 돌보는 문제부터 지역 전체의 이슈가 되는 큼지막한 문제까지 지역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절실한 공공의 이익을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공개적인 의제를 의사소통과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공론회장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 공론회장을 마을에서 이제 대신하고 그 마을이 그 역할을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을 민주주의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역량을 길러 일상의 삶의 문제를 마을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질서 체계를 말합니다. 이런 민주적 질서 체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라든가 또 행정의 원리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마을민주주의는 5개의 축으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가 공무 분야 혁신, 그 다음에 마을계획, 그 다음에 깨어있는 시민 양성, 마을정보 공유, 그 다음 민관 또는 민민 협력 플랫폼 이렇게 5가지 축으로 진행이 됩니다. 비전은 참여에서 자치로, 이제는 참여를 넘어서 자치로 가야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고요. 주민의 힘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렇게 비전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게 공공이라든가 공공 부분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주민의 힘과 또 그분들의 결집된 집단 지성에 의해서 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비전을 참여에서 자치로 주민의 힘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렇게 비전을 정했습니다. 또한 목표를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전체 3%, 그 다음에 간접 참여 요청을 30%로 잡았습니다. 이 3%는 주민들 여러분들과 합의해서 정하기보다는 행정의 목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 3%는 마의 숫자입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소금의 농도가 3%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민주주의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뭔가 성북에서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최소한 3% 바닷물이 유지할 수 있는 그 소금의 농도인 3%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야 혁신은 이제는 이제 구청이라든가 시청의 일방적인 어떤 그 정책 결정을 주민과 또 주민의 요구를 기초로 해서 주민과 함께 구정의 업무를 한번 결정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제 구청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히 주민한테 현격하게 일상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정책들은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보자. 뭐 이게 공공분야 혁신이고요. 마을 계획은 마을의 장단점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주민 전체가 장기 비전부터 구체적 계획까지 이렇게 마을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즉 내가 사는 동네를 내가 한번 주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모고 지혜를 모아서 디자인해보자. 이게 마을 계획입니다. 결국 마을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서 마을 민주주의는 최고 높은 수준으로 아마 구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깨어있는 시민 양성은 민주주의는 자기 권리와 그다음에 의무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데서 민주주의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주체로서 양성하고 그분들을 마을 민주주의의 주체로 내세우는 그 역할의 시민으로서 양성하는 게 바로 깨어있는 시민 양성입니다. 마을 정보 공유는 일상에 마을 주민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상을 미디어로 담아내고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을의 문제를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을의 문제를 이웃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마을 정보 공유입니다. 그다음 민간 협력 플랫폼하고 민민 협력 플랫폼은 뭐냐면 기존의 구청에 여러 가지 협의회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도 많고 그다음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예전에는 참여 위조 그다음에 의견을 받는 이런 정도로 됐는데 이제는 이런 협의회라든가 주민 이런 조직체를 제3의 주체 세력 말하자면 시청이라든가 구청, 동사무소 이외에 구정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제3의 주체 세력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행정이라는 서비스 생산에 시민협력적 모델을 강화하자. 이게 바로 민관 민민협력 플랫폼에 강화합니다. 이렇게 5가지 핵심 축으로 저희 마을 민주주의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했고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토론을 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야별로 추진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분야 혁신 중에서 주민주답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주민주답은 주민에게 묻고 주민이 답하다, 주민이 묻고 주민이 답하다라는 일종의 그 공공분야 혁신의 하나입니다. 지난 5월 9일 날 토요일 날 무작위 추출로 주민 50분을 선정하고 거의 그 이외에 실천단 분들하고 해서 약 한 80여 명 정도가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구청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분야에서 이 분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을 계획은 기름 1동하고 월곡 2동을 시범동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마을 자원조사, 그 다음에 동네 계획단하고 마을 계획단을 구성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분들도 있고 또 관심을 아직 못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점점 그런 분들한테 홍보와 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저변을 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시범동하고 주거 환경관리 지역인 천사마을에 지금 마을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주도 마을학교 7개교를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운영할 계획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 여러분들이 커리큘럼하고 강사 섭외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주민주도로 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마을 정보 공유는 18개의 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를 출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18명의 마을 미디어 큐레이터를 양성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는 그야말로 마을 민주주의에서 그동안 일상의 문제들을 PP 방식에 의한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형식에 의해서 했던 방식을 과감히 깨고 주민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는 것을 마을 정보 공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인해서 지난 4월에 성골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를 개관하면서 주민분들이 다 주도하고 만든 프로그램인 마을 토크 콘서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을 미디어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저희가 이 마을 민주주의 하면서 좀 특징적인 좀 새로운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 지금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이 프로세스를 이제 단계별로 표시를 한 건데요. 서울시 안과 좀 다릅니다. 저희 구는 마을 민주주의를 3인 이상의 소그룹, 소모임 중심으로 이제 소모임 중심으로 마을 계획이라든가 마을 민주주의를 끌어가겠다는 게 저희들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깜빡거리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소모임 중심을 얘기를 하는데요. 서울시 같이 이제 100명의 마을계획단을 운영을 해서 집권적 모형보다는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권적 구조로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깜빡거리는 게 바로 분권적 모임인데요. 그 모임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마을에서 안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는 뭐 먹거리라든가 또 뭐 건강, 뭐 취미 이런 생활들의 각종 소모임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그 중심으로 삼겠다. 이게 이제 저희 이 마을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모임 중심의 스몰 윈이 축적이 돼서 이게 좀 더 작은 성과가 모여서 큰 성과로 이어져서 결국 소모임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을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이슈들이 마을 개혁단에 이어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마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동에 기름 1동하고 월곡 2동에 이런 소모임, 이런 소그룹이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로 금년도에 운영이 되고 매년 10%씩 이 소모임을 발굴하고 또 만들어가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6년 뒤에는 100% 정도 돼서 이 소그룹 중심의 마을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결국에 마을에 남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소그룹과 인적 네트워크와 공간 네트워크를 포함한 각종의 소그룹 모임의 네트워크가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분야 혁신이라든가 마을 미디어, 그다음에 마을 교육,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결국 이런 소모임, 소그룹, 스몰 윈을 작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활성화하는,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아마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할들이 결국에는 소모임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또한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입니다. 그래서 성북에서는 지금 마을 민주주의가 막 시작 단계입니다. 방향과 목표를 잡고 시작한 단계인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직 공공의 역할,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주민들 마찬가지로 준비가 아직 덜 됐다고 봅니다. 준비 단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좋은 분들의 말씀과 오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면 우리 성북은 공공의제들을 함께 논의하며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그리고 사람 즐거움과 살맛 나는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주주의와 마을의 시대에 대해 조대혁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대엽 교수라고 합니다. 성북구에 오늘 대단히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한전 담당관께서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민주주의의 실천 그림들을 쭉 보여주셨는데 그걸로 마무리를 그냥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괜히 사족을 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 위에다가 이론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철학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살짝 그냥 얻는다라는 의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대적인 고민으로부터 마을 민주주의가 출현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류가 만들어온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아마 가장 큰 이분법이 있다 그러면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는 이 거대한 이분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삶을 구획하는 방식으로 편리한 점도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 공과 사가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다. 그래서 생활은 사적인 것이고 정치는 고도의 공적인 영역이다 라고 해서 생활과 정치가 분리되어 오는 과정들이 확대되었는데 우리 시대는 훨씬 더 지금 그런 것이 강화되어 있다. 최근 세월호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런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정치와 사회의 모순적인 결합이 저는 87년 우리가 6월 항쟁을 통해서 얻어낸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한 장의 투표권으로 우리는 가졌지만은 실제 제도적으로는 많은 민주주의의 과제를 안고 있는 채 넘어왔던 것이다. 그래서 87년의 정치와 97년 IMF로 해체된 사회 이 두 가지의 모순적인 결합이 지금 우리 시대의 생활과 정치의 거리를 고도로 벌려놓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속에서 시민의 삶은 해체되고 배제됐습니다. 쭉 한번 적시를 해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대단히 고단하게 저녁도 없고 아침도 없고 하여튼 있는 게 별로 없는 삶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면은 생활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복원하느냐, 생활과 정치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이런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적 질서를 재구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생활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절차와 수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실현해야 될 공공의 가치이고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그래서 본원적이다. 그리고 정치 영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역을 포괄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그래서 포괄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생활 영역이라는 것이 민주적으로 재구성된다 그러면은 자아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생활 공간이 강조된다. 그래서 자아 실현의 민주주의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의 경계로 긴장과 전쟁과 갈등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현재의 질서를 넘어서 지구 시민사회적 가치를 확장시킴으로써 지구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생활민주주의는 그동안에 냉전적이고 계급적 가치를 중심으로만 구축된 일종의 대의적 질서 이런 것들을 탈냉전적이고 탈계급적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국민 모든 일을 위한 정치, 모든 지구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세 가지 핵심적 가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의 가치, 근데 자유, 평등, 박애 이런 것들이 강조됐던 가치입니다. 자유의 질서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 자유의 질서보다 다음과 같은 말하자면 자율과 협력과 책임의 질서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생활 중심으로 생활을 실질적인 주권적 존재로서의 시민, 주민의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생활 주권주의, 생활 협력주의, 생활 책임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관웅 팀장이 저한테 발제해달라 그러면서 10분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넘어갑니다. 실천 양식들은 제가 잠정 조성한 실천 양식들은 참여, 소통, 공감의 이 원칙을 통해서 조금 뒤에 김우영 교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발표해 주시는 가버넌스의 정치,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 양식을 통해 가지고 삶 속에서 만들어진 정치, 그리고 현장을 지향하는 정치, 네트워크 정치, 혹은 뭐 요즘 이제 디지털 정치로 구현되는 이런 방식들이 생활민주주의의 실천 양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큰 이론적인 것은 미시민주주의로 저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공적 질서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그간에는 근대 민족국가 형태의 국가 공공성의 질서에서 살았습니다. 이 대안적 질서로 생활 공공성이 강조되는데요. 개인과 공동체 사적인 요소와 공공성이 결합된 새로운 공적 질서. 이것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고요. 생활 공공성 질서는 기존의 공적 제도와 시민들의 실존적 삶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공적 질서를 우리가 실현돼야 된다. 이런 생활민주주의와 생활공공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마을민주주의, 우리 김영배 구청장께서 강조하는 마을민주주의, 성북에서 지금 막 추진되고 있는 마을민주주의를 보면요. 그동안에 김영배 구청장이 낸 책들을 봤더니만은 온 세상이 작은 마을 동네에 다 모여 있다. 동네가 우주의 총체다. 사람이 중요하다. 생활 속에 온 사회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이런 키워드입니다. 동네의 시대, 마을의 시대. 그러니까 국가의 시대로부터 억압되고 시장의 시대로부터 해체되고 그리고 이제 시민의 시대. 시민의 시대가 질적으로 성숙된다면 그것은 곧 생활의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생활의 시대가 곧 마을의 시대이고 동네의 시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은 아까 우리 한재원 담당관이 정의를 내렸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시골에 여러 집이 모여 사는 이런 모양을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사회학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은 개인의 실존적이고 체험적인 삶의 거점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또 소속의식, 공동체 의식이 공유돼야 되고 공공의 자원과 설비를 공유하고 있는 특징으로 하는 지리적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을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마을에 구현된 생활민주주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성북구가 민선 5기 때 3대 구정 목표를 시민의 정부, 참여자치, 생활정치 이렇게 삼았는데 이 세 가지 구정 목표에 이미 마을민주주의의 가치가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성북에서 김영배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이제 분들 책을 저도 좀 관여를 한 책도 있습니다만은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 동네 안에 국가 있다, 작은 민주주의 사람의 마을 이렇게 체계화됐는데 이 논리에 이미 마을에 구현된 생활민주주의로서 마을민주주의 정치 철학이 다 체계화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아까 자율의 원리가 적용된 마을 주권주의, 마을 협력주의, 마을 책임주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체계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도 관여를 좀 했습니다만 성북구에서는 이미 자기 모델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서울시에서 가장 처음으로 실현되었고 이것이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원회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청의 기구로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모델을 부처하고 확장하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적어도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성북에서 만들어지고 그동안에 해왔던 정책의 과정들이 누적적으로 마을 민주주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 당시에 지방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대단한 바람을 일으켜서 성북에도 자극을 받고 실행했지만은 마을민주주의라는 것은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성북이 주도하는 좀 심하게 거칠게 표현하자면 이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이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어떻게 성북이 컨트롤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까 우리 한전 담당관이 이미 실천되고 있는 것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중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어도 구의 핵심 담당자들과 구청의 공무원들이 바로 마을 현장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마을 현장을 조직화하고 한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관변적이라든지 관주도의 이 조직화라는 이 특징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아주 낮은 단위의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들이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간 조직들을 가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 추진위원회 같은 것이 가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제가 저런 표현 한번 써봤습니다만 전국에서 이 관련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추진위원회 같은 걸 좀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실천협의회 같은 것으로 확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과제별로 마을민주 실천운동을 전개를 하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마을민주주의는 대단히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운동으로 추진돼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 조금 더 체계화된 중간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지금 현재 구성하시는 것에 탄력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민주주의와 거버넌스에 대하여 김의영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우영입니다. 제가 사실 전에 얼마 안 됐죠. 마을민주주의 포럼에서 마을민주주의 이야기에 대한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도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좀 축약해서 아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그 주제, 그 이야기 중에서 저는 이제 거버넌스라는 부분에 좀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생소한 개념이고 이렇게 협치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죠. 우선 마을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뭐 이미 이 구 차원에서 구청 차원에서 그 다음에 우리 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겠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에 민주주의가 있다면은 저 국가에도 민주주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국가 수준의 민주주의 그럼 우리가 보통 아는 민주주의 선거, 의회, 정당 중심의 대의 민주주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걸 뛰어넘고 우리가 선거, 의회, 정당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요. 여기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민주주의는
여기 좀 말이 하나 빠졌는데요. 결정할 사람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을 결정하는 선거를 통해서 이게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죠. 여기서 그 내포되어 있는 것은 일반 시민 유권자의 정치 능력에 대한 사실 회의가 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중앙 정치 수준의 대의민주주의다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마을 수준은 다르죠. 바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참여하고 자치하고 또 협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할 사람을 우리가 뽑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한 그 자체가 하나의 이상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굉장히 이게 민주주의 본연의 이 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권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곳, 지역, 직장, 마을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참여, 자치, 협치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수준과 다른 마을 수준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현재 이곳 성북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과거의 하나의 전형으로서 미국의 결사체 민주주의라는 미국의 마을 민주주의의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이 토코빌이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요.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에 대해서 쓴 그 요 구절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결사체인데요. 이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모여서 결사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결사체들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미국인들은 만들더라. 그래서 당시 프랑스에서 미국을 이제 바다를 건너 미국을 보러 온 이 토코빌이 굉장히 놀란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를 들먹거리고 영국에서는 자치영주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데 반해 미국에서는 결사체를 조직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더라. 이걸 보고 놀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정부한테 부탁하거나 뭐 마을에 여기 영주를 요새로 얘기하면 어떤 뭐 권력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뭘 부탁하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결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결사체적 민주주의 모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국가 수준의 대의민주주의와는 다른 마을 수준의 민주주의의 하나의 원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아까 들으셨습니다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여기 비전과 목표가 있고 전략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을 수준의 민주주의를 과거에 미국의 토크빌의 결사체 민주주의가 있었다면 현재 성북구에서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마을 민주주의를 우리가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우리 주민들끼리의 그 으쌰으쌰 정신,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는 어렵게 얘기합니다만 우리들이 으쌰으쌰 서로 뭉치는 그런 것이 하나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협치라고 부르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해야 되거든요. 자, 과거 미국의 토크빌이 봤을 때는 주민들이 모여서 결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을지 몰라도 현재 이곳에서 복잡한 문제를 앞두고 아까 뭐 복지 문제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구청과 우리 주민들이 같이 협치를 해야 된다는 이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자, 이게 뭐냐? 협치가 이게 뭐 학술적 개념인데 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이 별별 여러 가지 개념, 이론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하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잘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겁니다. 성북구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책자예요. 이 책 제목이 주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2년에 아마 출판됐을 텐데요. 여기서 이런 박스에 정리가 돼 있어요. 자, 마을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도 중요하지만 거버넌스 협치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협치가 과연 무엇이냐? 이 정리 아주 잘 해놨습니다. 정부, 지자체, 기업, 국민, 시민단체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를 합니다. 무엇을 참여해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 자, 이런 거를 다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거버넌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신뢰, 연대, 협력 이렇게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통, 참여, 합의 이런 것을 위해서 새롭게 규칙이나 제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얘가 뭐냐? 참여 예산 제도. 바로 이 성북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죠. 구 차원과 여러분들 주민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무엇을 공적인 문제를 같이 이렇게 뭉쳐서
믿고 뭐 얘기하고 또 합의를 이끌어서 우리가 달성해 나간다라는 것이 거버넌스입니다. 학자들이 수많은 책도 내고 이론도 얘기하지만 바로 이 성북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마을 민주주의의 성공 요인 중에 중요한 거 첫째 거버넌스다. 근데 이게 거버넌스가 굉장히 이게 아주 광범위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심포지움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왔는데요. 이건 이제 바로 유엔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엔 올해 9월에 기존의 새천년 개발 목표 MDG라고 불리우는 그 우리 전 세계 개발 발전 목표를 세운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대체할 새로운 발전 목표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세계 정상들이 뉴욕에 모여서 아마 정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발전 목표를 추구하자 이렇게 지금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9월에 나옵니다. MDG를 대체할 SDG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발전 목표인데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유엔 쪽에서 만든 그림입니다. 그 발전 목표가 자, 경제 발전 빈곤 감축, 두 번째 사회적 통합, 세 번째 지속 가능한 환경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둥이 있죠, 이 집에. 이 기둥이 받치고 있는 게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인데 이 주춧돌을 보시면은 주춧돌이 안보 및 굿 거버넌스의 기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크빌이 말한 그 결사체 민주주의가 성북구로 왔는데 이 유엔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발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이 바로 거버넌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보편적이고 굉장히 이 토대가 되는 그러한 개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국내에서 이렇게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잘 하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하면 안 된다. 글로벌 전체 모든 나라들이 같이 노력을 하자. 그 다음에 기존의 국제 기구도 좀 개혁을 해서 거버넌스를 잘해보자. 이런 논의가 되고 있고 국내 수준이건 글로벌 수준이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가자. 이런 논의가 지금 유엔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바로 이 성북구, 이 풀뿌리 차원, 마을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이런 논의가 굉장히 아주 광범위하게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방정치 차원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 박원순 서울시 시장의 시정이 바로 거버넌스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온 얘기고요. 또 우리 안희정 충남도시사의 도정도 이런 스타일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이게 야당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원희룡 제주도시사의 민간협치위원회 아이디어, 그다음에 남경필 경기도시사의 연정. 요건 물론 이제 좀 약간 관 위주이죠. 뭐 예산 연정, 인사 연정 이런 위주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밑으로부터 민관 협력을 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중요한 모델이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거는 여야를 할 것 없이 다 시도를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앙정치 여기 지금 김병준 사회자님도 계십니다만 참여정부 시기의 실험으로부터 현재 정부 3.0 아이디어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거버넌스를 하자는 얘기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얘기뿐이 아닙니다. 물론 좀 성격이 다르지만 입법부와 사법부의 변화도 이 거버넌스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당 관련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이 개방형 선거를 하자라는 얘기라든지 정당을 특히 이제 시민 네트워크 정당식으로 바꿔나가자는 얘기라든지 또 사법부에서는 이제 사법부를 시민 배심원제 등 같은 것을 도입하자 이런 것들은 행정부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방금 전에 본 유엔 차원의 굿 거버넌스가 있고 바로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성북구 차원의 마을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논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지구적 수준으로부터 우리 성북구의 풀뿌리 수준에 이르기까지 가히 거버넌스의 시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논의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마을 민주주의의 자, 전 세계적인 SDG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성북구 마을 민주주의의 토대가 거버넌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왜 등장했는가? 이건 좀 어려운 학술적인 얘기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뭐 세계화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 민주화, 정보화, 세계 변화 얘기를 하죠. 이게 변화가 되니까 기존의 국가가 이제 더 이상 통치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 워낙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요구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하자. 좀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풀 팩터라고 합니다. 잡아당기는 힘. 이런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풀 팩터가 생겨서 거버넌스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여기 저 보면은 동아일보의 2009년도 칼럼을 제가 한번 인용한 건데 굉장히 재밌어서 푸시 팩터입니다. 미는 팩터. 이건 뭐냐면은 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 간헐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투표나 하는 그런 유권자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 촛불 집회 당시입니다. 왜 사람들이 투표는 안 하는데 공휴일에는 또 나가서 촛불 집회를 하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현대의 시민은 통치 대상으로 머물기를 거부한다. 이제 4년 혹은 5년 만에 한 번 하는 투표 이건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 학교, 마을 여기 마을이 나오네요.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거버넌스를 상시화한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이지만 촛불을 끄려면 촛불을 통치 과정으로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이제 논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푸시 팩터입니다.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자,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풀 팩터, 필요에 의해서 거버넌스를 해야 되고 시민들은 이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푸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거버넌스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저쪽 UN 차원부터 풀뿌리 차원까지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에는 그럼 거버넌스 전통이 있는가? 이거 강의 시간이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서구에서 온 거버넌스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에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몇 개 우리나라의 다스림의 정치의 전통이라든지 세종대왕의 함께하는 소통의 리더십, 둘의 개 품앗이 향약의 전통 이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의 전통이 있다. 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공 요인 이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성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 성북구 보면은 비전과 목표가 나와 있죠. 목표가 굉장히 뚜렷하고 전 너무 마음에 듭니다. 3% 주민 3%의 직접 참여와 30%의 간접 참여. 굉장히 중요한 뚜렷한 목표인데 그러한 참여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분권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 그다음에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치가 또 돼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결과는 옛날에 성북구청에서 혼자 하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문제 해결 차원을 넘어서서 가시적이지 않은 직접 우리가 만지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효과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시작하셔서 1년 후에 아니 몇 년 후에 이 정책을 이 마을 민주주의 이 참여 거버넌스를 뒤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공 요인을 이렇게 볼 때 이런 목표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맥락, 성북구적인 맥락과 환경이 있을 것이고 성북구 차원, 성북구 주민 차원의 역량이 있을 텐데 여기서 같이 정책과 제도와 전략을 고안해서 바로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목표로 나아간다는 것이 되겠죠. 간단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에서 승리하려면은 우리가 감독과 선수들이 전략을 잘 짜야 될 것이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독의 지략도 있어야 됩니다만 선수들의 기초 체력도 중요할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맥락 환경. 근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창의적으로 이 성북구 마을 만들기에 성공하기 위한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양의 어떤 학자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만 하고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르게 본 건데요. 좀 복잡하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중요하다. 선행 조건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리더십, 구청장님 포함 리더십이 중요하고 마을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 제도, 아까 제도 얘기 많이 하셨죠. 참여 예산제 제도가 있을 수 있고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제도 이런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서구 학자들이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서 제시한 건데요. 이런 거예요. 이걸 만들려면 마을 민주주의 만들려면 더군다나 요 풀뿌리 수준이기 때문에 면대면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구축이 되고 그러게 되면은 양쪽에서 과정에 헌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정에서 헌신이 생기면은 여기서 서로 이해를 공유하게 되고 아까 스몰 윈이라고 하셨죠. 스몰 윈. 조그만
그 성취, 조그만 승리로부터 중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또다시 면대면 대화가 이어지고 선순환 과정, 협력 과정을 통해서 성공하게 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서구 학자들이 거버넌스를 연구하면서 이러한 제도적 요인, 구조적 요인, 리더십 요인보다 이 과정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낸 연구인데요. 이것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창의적인 방법을 잘 고안하시고 이 과정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스몰 윈을. 이걸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 이런 이제 기존 연구들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사례 연구도 뭐 성미산 지키기 운동 사례, 대포천 이게 저쪽 대구 쪽에 있는 그 수질 개선 사례인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심포지움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학계에서는 지금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자 유엔에서부터 이러한 논의가 크게 얘기가 되고 있고 광범위하게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풀뿌리 차원에서 이 거버넌스라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하고 실현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 민주주의와 마을 공동체를 주제로 유창복 센터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그 시간이 짧아서 요새 마을이 대세죠. 예, 한 20여 개 정도의 마을 지원 센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50여 개가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에서도 그 추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야가 없습니다. 마을에 여야가 없습니다. 마을은 이제 시대적인 흐름, 과제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마을 공동체 위원장을 하시다가 퇴임하신 조한혜정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현대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압축하십니다. 한국은 국민에서 시민이 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 시민이 지금 난민이 되어 있답니다. 이 난민으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민이 되는 길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동네에 살지만 주민으로 살지 않습니다. 숙소입니다.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술 한잔하고 아이들 같이 키우는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주민이라는 얘기겠죠. 저는 마을 민주주의를 마을 공동체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의 고리는 공공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공성은 이렇게 학자들이 정의하셨더군요.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 절차를 통해서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이다. 인민이 주체가 되고 공공복리를 얻기 위함이고 그 방식은 공개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 공공성을 주도했던 역사를 조금 간략하게 훑어보면은 60년대 이후 근대 국가가 본격적인 자기 일을 할 때 국가가 공공성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트 관료와 선거를 통해서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가가 공공성 창출을 주도했던 시기입니다. 탑다운이죠. 그래서 계몽적이고 상당히 위계적 통치적 성격을 띠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대적 과제를 많이 달성시켜온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 주거 공급률이 100%를 넘었다죠.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8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맹장수술 받느라고 2천만 원 들이는 나라는 아니라고 합니다. 교통, 동네마다 다 길이 뚫려 있습니다. 경제, 보릿고기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부가 다 몰려 있어서 걱정이긴 하죠. 그렇지만 상당 부분의 근대적 과제를 성취했지만 권위주의와 획일성과 기득권화 되어 있고 양극화가 결정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라는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공공성의 주도의 바톤을 시민사회가 이어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권력을 위임받은 세력이 아닙니다. 이 과제를 자임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는 시민단체들이 공공성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 중심으로 국가가 주도한 공공성을 혁신하는 역할을 했고요. 구석구석 절차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 분야의 혁신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시민운동에 시민이 없다는 반성이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 같고요. 전문화된 이 흐름이 이제는 시대적 과제를 떠안기보다는 분과적인 전문가주의로 지금 빠져드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가가 주도했던 시민사가 주도했던 엘리트적인 계몽적인 공공성의 주도의 흐름이 이제는 문제가 생기고 힘이 슬슬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공공성의 문제는 누가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가. 예,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야지요. 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을 주도, 마을이 주도하는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선 5기에 씨를 뿌렸고 민선 6기에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은 공공성을 주도하는 방식이 사뭇 다릅니다. 엘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계몽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 어떻게 키우지? 우리 시엄마 치매가 왔는데 어떻게 하나? 근데 50이 넘었는데 좀 슬슬 놀고 살고 싶은데 가장 절실한 시급한 생활의 필요들을 해결하는 당사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움들을 하소연하고 함께 궁리하고 그 궁리는 누구 합니까? 친밀한 이웃들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랫집하고 옆집하고 뒷집하고 우리 애하고 같은 반 다니는 엄마하고 이런 친밀한 관계로부터 함께 해결하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함께하는 자기에서 출발했지만 함께로 가는 거죠. 그래야 자기 문제도 해결되기가 쉽습니다. 친밀권과 공공권을 넘나들면서 마을살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하소연하고 함께 궁리하고 함께 협동하면서 형성되는 이웃들의 관계망이라고 정리해 봅니다. 이제는 마을 혁신이라고 이야기해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마을은 자신의 생활의 필요를 공공의 필요로 전환시키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협동적 생활 관계망을 형성합니다. 이웃들의 관계망입니다. 이걸 우리는 마을의 씨앗이고 이 마을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리면 도시 속 마을이 형성될 수 있다고 믿어봅니다. 저는 이 과정이 생활 속에 기초한 자기의 욕구를 스스로 함께 해결하기 위한 이 과정이 계몽적이고 엘리트 중심적인 국가가 탑다운하는 방식이 아닌 스스로 해결하는 시민사회를 미시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의 엔진일 수는 없을까? 어쩌면 이 과정은 국가가 주도했고 시민사회가 대변했던 공공의 문제를 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이 과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생활세계와 시민사회와 국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로 협력하고 추동하고 함께 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새로운 차원의 굿 거버넌스를 통해서 공공성은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을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궁극에는 재구성할 거다 기대해 봅니다. 이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동력은 공론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공론을 벌이는 것을 성찰이라고 하죠. 백은멸이 공론장도 있습니다. 집안에 밥상 공론장도 있습니다. 조금 문 밖을 나가보면은 동네 이웃들 간에 평상에서 목욕탕에서 시장에서 벌이는 크고 작은 공론장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핵심이라고 봅니다. 마을은 끼리끼리 시작합니다. 어차피. 하지만 이 끼리끼리를 넘지 못하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개인의 이해관계, 소수의 집단적 이해관계로 머물러 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이 비대화되고 공론장이 이미 다 축소, 파괴되어 온 역사입니다. 또 기술관료의 분배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수혜자주의를 내면화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각자의 자기 사생활에 각계약진으로 매몰하는 현상까지도 만듭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다시 복원하고 다시 마을 단위에서 복원해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이르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가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성북구에서 서울시에서는 마을 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치를 주제로 이태수 교수님 발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북구가 여러
부문에서 또 여러 의미로 그 상당히 첨단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저도 뭐 부분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마을의 어떤 복지와 이런 마을 민주주의가 어떤 관계에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할 기회를 가져서 한편으로는 뭐 좀 영광스럽고 또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또 주제어라서 제가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같이 고민하고 또 이후 마을 민주주의를 확대 활성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저의 얘기를 포함해서 주체적으로 당사자 여러분들께서 또 고민해 주셔야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유창복 선생님이 마을이 요즘 대세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미 벌써 대세로 된 거는 복지가 그 이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좀 더 전면화되다가 결국 2010년 그 바람을 타시고 그 김영래 청장님도 되셨지만 그러니까 복지, 무상복지, 무상급식 이런 바람을 타면서 매우 전면적인 그런 그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마을이라는 것도 또 화두가 되고 대세가 되면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은 그런 그 논의와 또 공감대의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와 민주주의가 어떤 관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은 복지를 조금 더 정확한 그런 그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표현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부터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장의 기능과 힘을 통제하는 그런 국가 시스템이 복지국가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그 강력하고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깊이 개입해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개입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지국가를 그냥 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기획하고 그리고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그냥 내리꽂으면 되는 거냐.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약간 그런 기류가 있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국가가 약간 세금 많이 걷고 시민은 세금 많이 내서 그걸로 다양한 어떤 그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주면은 그게 복지국가의 모습이다. 그래서 돈 더 낼래? 뭐 더 받으려면 이런 정도의 좀 천박한 그런 논의로 지금 가고 있는 아쉬운 국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애초에 시작된 것은 대단히 인간의 그런 그 존엄성에 기반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보다 더 복되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그 고민이 천착되고 천착돼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고 그 과정에 매우 숭고한 인류가 지금까지 다듬어오고 그리고 보지해 온 그런 숭고한 가치로서의 자유, 평등, 연대 이런 그 가치들이 무르익으면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뭐 약간 이런 개념들이 좀 희화화되어 있는 뭐 자유가 밥 먹여주냐, 뭐 평등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연대 뭐 내가 연대할 생각이 어딨냐, 내가 지금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그 희화화된 가치인데 사실 이런 가치가 제대로 살아나야만 복지국가도 제대로 싹 튼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전제가 있냐? 그러면 있다. 그거는 이 3대 가치가 그 살아나는 것, 3대 가치가 사람들 머릿속에 그리고 생활 속에 마을 속에 숨쉬는 거 이게 기본 전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3대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어지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어떤 생활권에서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정말 보장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평등 연대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실제화될 수 있다. 근데 그냥 대의민주주의만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 그리고 그것에 기반된 자치 그래서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는 한 자유평등 연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감도나 그런 것들이 싹 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기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요. 그래서 결국 뭐 이 그림을 그리느라고 조금 힘들었습니다만은 그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특히 삼인주의의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이 사회적 연대, 평등, 자유 이런 그 3대 가치가 어떻게 보면 선순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사회적 연대가 있어야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지고 평등이 있어야만 자유가 있는 것이고 또 자유가 있어야만 사회적 연대도 싹 튼다. 특히 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유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도 물론 아니고 뭐 슈퍼마켓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도 아니다.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필품이 있다면 그거를 살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너 뭐 슈퍼마켓에 있는데 왜 안 들어가니? 슈퍼마켓에 차단문을 우리가 쳐놓지는 않았잖아. 가서 사봐봐.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야 살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자유. 이 자유가 복지국가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자유고 그런 거를 위해서는 평등이라고 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의 평등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런 평등은 사회적 연대가 있을 때야만 보장이 사회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에 의해서 서로 합의되고 그리고 서로 공감을 이루는 그런 것이어야만 이 3대 가치가 진정한 그 사회의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냥 이거 해라고 교육에서 뭐 가르쳐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된다는 것도 아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지국가가 또 이런 가치들과 민주주의를 더 그 활성화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서로 쌍방향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뭐 이게 없으니까 그 복지국가는 안 되겠네? 이렇게 그 또 자탄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가치와 민주주의가 더 그 촉진되기도 하고 더 그 진전되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복지국가가 그 토대에서 또 진전되기도 하고 그러면 서로 그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이런 것도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포기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그 자유평등 사회적 연대나 민주주의의 경험을 바로 마을 단위에서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희망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복지국가는 뭐 결코 그 국가 중심주의적으로 그냥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아까 정의에서 나온 그 표현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민주주의 자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 뭐 그냥 반복적이라서 빼고요. 그러면 민주주의와 또 자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그 필요로 할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특히 이게 이제 마을의 민주주의 또 마을 공동체 이런 부분에도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냥 너무 거창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마을에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그걸 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에 전제가 특히 시민들의 성숙한 그런 그 의식, 시민 의식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마을 민주주의나 자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기 삶에 대한 안정적 기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에 거의 뭐 16시간, 7시간씩 자영업에 종사하셔서 그래서 돈이 뭐 그래도 하여간 자식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피곤한 생활에 쫓기시는 분들은 마을 민주주의나 마을 자치 이런 것들은 다 너무 먼 얘기고 그리고 너무 고상한 얘기고 그래서 본인은 그냥 돈 버는 일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냉소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복지국가가 또 연관되어지는 건데 일정 정도의 복지국가가 개개인들에게 이런 마을 민주주의나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다 줘야만 진정으로 이네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의 민주주의나 자치에 결국 참여를 통해서
그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나 구성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모여서 논의만 했을 때 매우 공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의식이나 일정 정도의 그 복지국가의 어떤 그 발전 그리고 이런 그 구체적인 컨텐츠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만 마을민주주의나 자치가 발현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이고 결국 그 민주주의와 그 자치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마을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의 결론은 결국 복지는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사실 마을에서 복지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에는 일정한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책무가 먼저고 그다음에 주민자치를 통한 이런 그 복지 문제 해결은 후다. 이 부분이 먼저 전제가 되는다. 마치 마을 자치를 통해서 마을 복지가 주민들의 생활의 문제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그런 그 선입견을 갖고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갖고 너무 마을 복지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과중한 영역을 설정하는 거 이런 거는 매우 위험한 그런 발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국가복지 대신 민간이 책무를 떠안는 상당히 잘못된 그 미국식 어떤 자유주의적 그런 복지국가에나 있을 법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델리케이트하지만 좀 그 주의를 요망한다. 그래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복지 부분의 핵심은 하나의 그 보족적 개념으로 보완적 개념으로 국가가 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그 보족적 개념으로 이런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보편주의적 원리에 의했을 때 기본적 욕구 충족 이상의 영역에서 그래서 마을 대다수의 보편적 욕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정말 관이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의 욕구와 수요자의 주체적 그런 그 결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또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욕구를 충족하는 데서 수단들을 뭘로 할 거냐. 그래서 정말 뭐 구가 위탁의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구가 직영을 할 것인지 협동적 방식으로 할 것인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런 수단적 방식에 있어서는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그런 그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복지한 이런 영역 정도의 마을 민주주의나 마을 자치가 주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성북구가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동마을 주민센터 내지는 최근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그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만은 그런 그 대상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그 경과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뭔가 마을의 복지와 그리고 마을 자치, 마을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지면서 거기에 주민센터가 주요한 역할을 내지는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의 제목인 마을 민주주의와 그리고 마을 복지 이게 어떻게 선순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공동체가 복지에 대해서 그 너무 많은 부담을 떠안는 것이 아니면서도 복지국가의 발전과 함께 마을 복지의 발전이 서로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방법을 찾는 그런 위대한 실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